자, 그러면 이제 37번을 보죠.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러시아 혁명은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몇 번 나왔죠? 네, 또 나왔던 데도 나온 것 같은데. 특히 러시아 혁명 과정들은 꼭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러시아 혁명의 이제 과정을 보면 피엘로이 사건이 일어났죠? 1905년에. 그걸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이 그 짜르를 위해서, 짜르에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죠. 뭐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인상, 재헌의회 구성,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는데, 이 평화적 시기에 짜르 군대가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페트로브르크에서 전국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당시 다양한 노동자, 농민, 자유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런 부유자 계층 등 여러 계층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당한 짜르는 10월 칙령을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짜르가 들어가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이 10월 칙령 내용을 보면 인신, 양심,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인 두마를 설치 등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두마가 이제 설치된다고 하니까 10월 칙령이 반포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극자든 극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냐 봉기를 놓게 되고, 그때 이제 끝까지 개겼던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는 결국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보통 선거를 통해서 두마 입법기관을 만들었지만 재헌 기능까지는 안 줘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왜 헌법은 뭐냐면 잘못하면 국채를 변경시킬 수 있죠.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 두마를 설치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보통선거제도 뭘로 전환되죠? 간접선거제로 전환되는데, 자, 하여튼 기억해보면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두마를 해산시켰다. 틀리죠, 역사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몇 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기 가담하는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 하는 도중에 러시아가 독일군한테 연평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짜르 체제에 불만을 느꼈던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것이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어요. 페트로브르크에서 이제 시를 통해서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던 그 군인들에게 내렸는데, 일반 군인들이 거부를 하죠. 거기에 시위대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 그 군인을 중심해서 소비에트를 조직하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짜르 정권을 붕괴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주도했다. 페트로브르크 민중시는 전혀 주도하지 않았어요. 예,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돼서, 그리고 나중에 소비에트라는 것들 조직을 할 때도 이 소비에트 그 당시에 다수는 누구였다? 볼셰비키가 아니라 맨세비키였어요. 맨세비키. 자, 그래서 사실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이원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는데요. 자, 임시정부에 그 주로 입헌민주당이 이제 그 참여하게 되죠. 여기서 좀 알 게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의 정당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정당은 제3대 정당들이 있었는데, 자, 자유주의자로 이제 구성된 입헌민주당, 주로 이제 부르주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자유주의자, 부르주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회혁명당이라고 했는데, 이 사회혁명당은 공산당 계열이지만 좀 약간 토착공산주의 성격을 강해요. 이건 주로 이제 노동자보다는 농민 중심의. 예전에 나르디니크 아시죠? 그 후예들이 이제 그 배성된 건데, 주로 이제 그 러시아의 공동체인 미륵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실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사회혁명당은 그 당시에 누구부터 지지를 받았냐면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농민들로부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토지죠, 토지. 토지를 어떻게 균분하느냐, 그거고. 그 당시 러시아가 또 그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 계층들이 들었죠. 그래서 마르크스를 이념을 받아들인 사회민주노동당이 등장했어요. 사회민주노동당. 이 사회민주노동당은 1898년에
결성이 됐는데 제가 이걸 왜 외우고 있냐면 하도 그때 그 일정 연습 때 이것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20세기 때 건설한 당이 아닌 것은 그런데 요거 사회민주 20세기 때 건설한 당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회민주당은 제가 이제 1898년에 외웠기 때문에 아닌 거 이게 그 잘못 체크했는데 하여튼 사회민주노동당이 나중에 1903년에 그 런던과 부유시에 정당대회를 하면서 두 개로 나눠지죠. 자, 뭘로 그 맨세비키하고 볼세비키로 이렇게 나와줘요. 볼세비키. 자, 맨세비키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마도도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볼세비키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명한 레닝이죠. 예. 그래서 맨세비키와 볼세비키 차이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맨세비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네. 이 사람들이 있자볼 때는 2단계 혁명론을 내세우는데 2단계 혁명론은 뭐죠? 먼저 부르주아 혁명을 통해서 먼저 프루타 혁명을 넘어간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러시아 사회는 뭐 어떤 단계야 돼? 부르주아 혁명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주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맨세비키는 이제 대중 조직을 되게 강조하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조직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볼세비키, 레닌과 볼세비키는 또 달라요. 이들은 2단계 혁명론을 부정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대신에, 그러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도해? 전이. 의식이 깨어있는 일부 노동자 계층이나 직업혁명가들이 전위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의 영도화해서 하자. 그래서 볼세비키는 이 사회민주당 중에서도 소수파예요. 소수파. 그래서 잘해봤자 20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맨세비키는 다수파죠. 물론 의미 자체는 이제 볼세비키가 다수고 맨세비키가 소수인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세력에서는 맨세비키가 다수파예요. 그래서 이 맨세비키가 뭐냐면 초창기 때 소비에트를 장악했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볼세비키가 소비에트를 장악을 해요. 물론 모든 소비에트를 장악한 게 아니라 모스크바나 페트로브 같은 대도시 소비에트를 장악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입헌민주당,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구성할 때 입헌민주당만 이렇게 구성이 됐어. 소비에트는 참가 안 했어요. 맨세비키가 중심한 소비에트. 왜? 맨세비키 입장 올 때는 2단계 혁명 내각과 아직까지 무슨 단계요? 부르주아 혁명 단계죠. 부르주아 혁명은 주로 임시정 부르주아 혁명하고, 그리고 소비에트는 그 부르주아 혁명에 참가 않고 노동자를 대변해서 그들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에 참여 안 했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이혼하는 현상이 일어나. 자, 어디와 어디로? 임시정부하고 민주정부하고 그 소비에트로 권력이 이혼화되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리가 그 나중에 마르크스 레닌이 주장한 4월 태제 안에 들어가게 됐죠. 모든 권력은 어디로? 소비에트로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917년 4월에 레닌이 4월 태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4월 태제 유명한데, 자, 레닌은 그 당시에 어디에 망명했으면 스위스에 망명했었죠. 근데 이제 독일 참모부가 이 레닌을 잘 꼬셔가지고 귀국을 시켰어요. 왜냐면 이 레닌이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가하면 레닌이 귀국해서 정권을 잡아가고 어떻게 전쟁이 내전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럼 독일하고 막 근데 러시아가 도중에 물러나면 독일 입장은 편하죠.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이미 동부전선이 러시아가 포기하니까. 그래서 독일 참모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스위스로 귀국해서 그 당시 4월에 볼세비키와 맨세비키 합동연설에서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4월 태제예요. 4월 태제의 주요 내용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그 다음에 농민에게 토지를, 그 다음에 그 즉각적인 평화, 이런 것들인데, 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는 아까 전에 소비에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부르주아 혁명에서 뭘로 넘어갔다,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가는 이행기니까 빨리 타도하자. 필요 없는 기간 왜 만드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소비에트 안에 있는 그 여러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 표현이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볼세비키가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맨세비키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요 선언을 계기 위해서 점점 중요한 대도시의 그 소비에트, 노동자 소비에트는 누구한테 넘어갔다?
볼세비키 조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혁명의 어떤 기반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농민에게 토지들. 자, 그 당시 농민들은 다수를 차지했죠. 예. 근데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건 토지 문제야. 자기 토지를 가지고 이제 균분을 해갖고 이제 갖는 건데, 농민의 토지는 원래 볼세비키가 내세웠던 건 아니에요. 볼세비키 노동자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회혁명당 이념을 채용했는데, 사회혁명당 그 당시 임시정부와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목소리를 못 냈어. 근데 이것을 이제 뺏어서 누가 낸 거야? 볼세비키가 내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민주노동당이나 그런 데서 복지 논리들 그 당시 지금 뭐야? 한나라당 얘기잖아. 이거 비슷한 거야. 예. 근데 그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이런 걸 내세움으로써 이제 나오면 도시거주의 농민 출신 노동자와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되고 소수의 진보적 지식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농민 출신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대부분 그 지방에 있었던 농촌에 있었던 사람 누굴 지지했어요? 사회혁명당을 지지했어. 왜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왜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식을 늦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정협 회의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누가 이겼어요? 그 사회혁명당이 크게 이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즉각적인 평화. 왜냐면 그 당시 국민이 원하는 게 뭐였어? 정전이었죠. 근데 계속 임시정부가 그걸 하고, 특히 맨세비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혁명적 방어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혁명이 근거진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냐면 계속 전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변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안에 또 당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사회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도 했는데, 하여튼 4월 태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7월 폭동하면서 다시 쫓겨나죠. 레닌이. 그래서 거기 핀란드 망명가 있다가 코로니노프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때 임시정부에 총망받았던 코로니노프가 장군의 쿠데타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진압하냐면 페트로브루크의 소비에트와 그 다음에 트로츠키가 조직한 적이 대회에서 진압을 하죠. 그러면서 레닌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다시 10월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트로브루크에 있는 임시정부를 타도하게 되죠. 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레닌은 그 당시 이제 그때 그 지식인들 여러 사람들이 뭐냐,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공식적인 헌법 제정 회의를 선거하자.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재헌헌법을 같은 거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했는데, 레닌도 그걸 수용해서 볼세비키가 전체 표의 몇 퍼센트 나왔냐면 25%밖에 안 나왔어. 의석수에, 대표 의원 의석수에. 그래서 그 당시 왜 그러냐면 사회혁명당이 다수표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사회혁명당이 다수인 누굴 장악하고? 농민들을. 그러니까 볼세비키가 더 이상 의회 중심이나 헌법 가지고 필요 없다. 의회 중심 헌법 체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권력구조 의회가 아니라 몰려 재편돼요. 소비에트로 재편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이 탄생된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 미음의 결과를 수용했다 아니죠. 거부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악할 건 4월 태제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려면 서양사 개론과 총론보다는 서양사 강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이 강의 내용이 되게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 맨세비키와 볼세비키의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그 11혁명 이전의 어떤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분이. 예, 서양사 공론인데, 자, 이걸 이제 좀 설명하려면 먼저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나, 이런 것들 이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13세기 때 이제 프랑스나 이런 영국에서는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죠. 그래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그 당시 이제 필립 4세 기독교인들에게 가세를 하려고 해요. 가세. 그러니까 누가 반발해요? 로마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반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가 국내 지지를 끌기 위해서 뭘 소집해? 최초의 산부인을 소집하죠. 산부인 소집해서 그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자,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뭐냐면 이거야. 자,
그 당시에 보니파키우스 8세의 로마 교황은 어떤 사람이야? 이탈리아인이에요. 이탈리아인들이 우리가 거둔 생산된 그 많은 물자들을 뭐냐면 11조나 이런 것들 내갖고 뭐냐면 또 이런 걸 내고 세금도 안 내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낸다는 거야? 이탈리아 보낸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막 하니까 그 당시 프랑스 공의회도 누굴 지지해 주는 거야? 그 프랑스 왕을 지지해 줘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의 일이지만 마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실리우스. 이 마실리우스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그 프랑스 사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교황제의 권위를 부정해. 교황이라도 교회라도 누구의 법을 존중해야 된다. 세속법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일종의 국가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황권도 세속 권력에서 세속 권력과 그 법에 종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황권보다는 뭘 강조하는 거야? 세속 권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이제 평화의 수호자는 마실리우스의 그 내용인데, 이 마실리우스의 내용은 공의주의와 또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중세 후기,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 때 이제 법에 대한 운영 관련된 걸 보는데, 자 중세 초기 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중세 초기 때는 게르만법이 등장했죠. 그래서 게르만법이라는 되게 원시적인 법인데 이런 것들이 했다가 중세 중후기 때 이제 중앙 권력이 강하면서 지역국가 형성되면서 이 왕권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중앙 집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그다음 중앙 권력 강화시키면 법칙이 필요해. 근데 종전의 게르만적 법과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죽어있던 사법이었던 다시 로마법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법을 통해서 이걸 재해석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법이나 민법 같은 것들 만들어주고, 그래서 로마법을 통해서 국가체제를 이제 하는데, 자 국가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교황은 점점 약해지죠. 그럼 교황도 로마법에 대항해서 어떻게 국가의 세속법에 대항해갖고 나름대로 교회법 체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체제를 정비해. 그래서 이런 교회법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해요. 같이. 자, 교회법 체계를 정비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회법을 정비할 때 그게 꼭 뭐냐면 로마 교황의 입장에 따라서 정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세속법과 교회법 중에 어느 걸 강조하는 게 좋겠어요? 교회법, 캐논이라고 하는 이 교회법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 바탕에 됐던 이론이 뭐냐면 교부 철학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이죠. 자, 스콜라 철학은 무슨 철학과 무슨 철학이 합쳐진 거예요? 플라톤 철학하고 플라톤의 실제론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유명론이 합쳐진 거죠. 예. 그리고 있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개별교회하고 각 지역의 개별국 체제와 국가 권력 중에 개별교회하고 보편교회 중에 어느 걸 더 강조하죠? 교황이 보편교회를 강조해요. 왜냐? 플라톤 체제가 뭐야? 개별의 합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의 보편교회 합이 단순 합이 카톨릭이 아니라 개별교회 합 그 이상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 교황에게 있다. 교황을 되게 강조해. 보편교회는. 예. 그런 식으로 체제를 정리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는 로마의 교황에 대립해서 뭐가 나타나? 공의주의가 나타나. 공의주의인데 이거 나중에 보는데 공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교회법이라는 건 로마 교황의 법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로마 교황은 뭐냐? 일종의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사람은 로마 교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은 누구한테? 신도들에게 줬죠. 신도들의 모임이었던 공의회가 더 커다. 그 공의회에서 심지어 누구까지 폐지시킬 수 있다. 교황까지 폐지시킬 수 있다. 공의주의가 나타나면서 교회법을 공의주의로 편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은 세속의 법보다도 세속법과 그 다음 교회법이 충돌될 경우에는 어딜 더 중요시해요? 세속법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아침에 언급했던 누구였다고? 마실리우스. 자, 여기에서 이점을 볼 때는
그 철학적 기반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보편교와 개별교회 중에 어디를 강조할까요? 여기 극자파들은 세속 네, 개별교회를 강조하죠. 네, 보편교회라는 것은 개별의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거야. 합에 불과한 거야. 이걸 뭐죠? 유명론, 명목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 명목론. 이거 그리스 마실리스의 이런 내용들도 어디에 속하죠? 유명론, 명목론에 속해요. 네. 그럼 이 공예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주의. 자, 공예주의는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7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76페이지. 자, 공예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교황이 소집하는 주교회의야. 정의는. 그래서 공예는 크게 뭘로 나누냐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언급했던 이제 사랑사 개념어 사전에서 이제 발췌했는데 보편 공예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공예로 나누죠. 보편 공예와 지역 공예로 나누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편 공예는 전 세계의 카톨릭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 회의고 지역 교회는 지역 단위 주로 이제 국가 단위에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도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공포될 수 있어. 자 우리가 이제 니케 공예니 뭐 이런 공예들 있잖아요. 콘스탄트 공예니 이런 거 다 어디에 속하겠어요? 보편 공예에 속해요. 그래서 니케 공예 그리고 나중에 제2차 바티칸 공예까지 이제 이렇게 쭉 행해졌는데 자 이때 이 보편 공예에서 내었던 거는 뭐냐면 공예의 결정은 무오류하다. 무오류소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검다고 해도 공예가 검다고 해도 지가 검다고 해도 이거는 하얀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게 하얀 거라도 그 공예가 검다고 해도 이거는 검은 거죠. 네, 무조건 오류가 없다. 이거는 뭐와 충돌하겠어요? 교황의 무오류소가 충돌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교황권이 강할 때는 공예가 그냥 교황을 뒷받침하는 존재지만 거꾸로 교황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할까? 공예가 튀쳐나오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그 아비뉴 뉴스가 일어나면서 교황이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 공예가 교황권을 제압하는 현상이 나요. 이 대표적인 회의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저게 뭐야? 무슨 공예죠?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콘스탄트 공예. 그때 이제 공예 중심의 교회 정부가 이제 다시 새신운동에서 교황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때 교황이라는 존재는 공예직의 그 집행기구로 따라서 공예가 교황까지 폐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거죠. 근데 이 공예주의는 그 당시 교황권이 약할 때 통했지만 교황권이 점점 회복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1차 바티칸 공예했을 때는 공예의 수익권은 뭐예요? 교황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걸 이제 말하게 되고 교황을 일종의 군주로 받들게 모시게 되죠. 그래서 공예주의는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죠. 자, 여기 보면 가해 입장에서 원령 오컴에 의해서 이론적 체계됐다. 오컴은 유명한 뭐죠? 유명론자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 이름은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는 개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근데 보편교회와 개별교회 당연히 어디에 중요했어요? 개별교회에 주는데 보편교회를 내세웠던 그 위에 있는 우남샤타를 지지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겠죠. 잠깐 여기 빠졌는데 우남샤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필립 4세가 산부인을 소집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네.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번 같이 설명할 때 이거는. 자, 가해 반포에서 가열된 교속투쟁의 결과 교황권 성장이 가속화됐다. 맞죠? 틀렸죠? 자, 여기 보면 우남 샨탈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이제 필립 4세가 가세권을 부과하고 막 그러니까 그 세속 권력과 법의 만약에 교황의 법이 충돌할 거면 어디에 우위겠다는 거야? 교황의 법에 우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을 재정리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했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죠? 개별교회와 보편교회 중에 어느 걸 더 강조시키는? 보편교회를 더 강조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그
그 뭐냐면 가해법의 그 교속관 투쟁의 결과 교환권 성장이 가속화된 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걸 반포하고 나서 곧바로 무슨 사건이 나요? 예? 아날리 사건이 나죠. 아날리 사건은 뭐죠? 그 당시 필립 4세가 노가다를 시켜가지고 그걸 반포했던 보나파키우스 8세를 잡아들어서 일부 가둔 사건인데 물론 풀어줬지만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교황청이 아비뇽과 로마로 이렇게 분리되는 건의가 오히려 실추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은 15세기 할바 전개된 공화주의적 이론적 토대가 됐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나의 주장에 대항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신정정치를 강조할 교세를 반포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틀린 거야. 아까 전에 보니파키우스가 신정정치 강조할 교세를 반포한 이유는 그 다음에 필립 4세가 삼부하에서 개최한 거고 여기가 이제 그 평화의 수호자가 쓰여진 시점은 그 이후는 한 2, 3년 뒤에요. 2, 30년 뒤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가해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바탕 스콜라 철학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이 철학 내용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그 뭐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냐면 그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주장은 이제 했냐면 이제 그 하여튼 이거 찾아보세요. 잠깐 내 말을 하려다가 잠깐 까먹었어.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여기 있네요. 잠깐만. 그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교회 우위를 강조하는 겔라시우스 1세의 역사적 사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법철학을 그 교회법을 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라노. 이 아벨라노는 명목론과 실제론을 조화시켜가지고 그 뭐냐면 했는데 이 아벨라노 철학을 그 당시 교회법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것이 그라티아누스 법정이에요. 그라티아누스 법정. 그래서 이 그라티아누스 법정은 누구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명론과 실제론을 결합시켰지만 좀 더 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정으로 했는 것이 그라티아누스 법정이고 이 그라티아누스 법정에 입각해갖고 맡은 것이 우나샤트 칠령이에요. 칠령에 나오는 교환령이죠. 예. 그래서 세속 권력보다는 교회의 권한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바탕한 게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유명론, 그 명목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보편교와 개별교회 중에 어느 걸 더 강조한 거죠? 개별교회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인데 또 39번은 되게 쉽죠, 이거는요. 네, 요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전쟁과 종식기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는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30년 전쟁은 알 거고 자, 30년 전쟁은 프랑스 위군어 전쟁과 그다음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함께 어떤 전쟁의 범주에 속해요? 종교전쟁의 범주에 속하죠. 이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16세기 때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있었는데 겉으로는 종교전쟁이지만 그 안에 그 외국 세력과 세속 권력이 가입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국제의 어떤 국제 질서하고 이제 정치 역학관계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문제지만 실제 뭐예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걸려져 있어. 네. 그래서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16세기 때나 17세기 거쳐서 국제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때 이 유럽의 질서를 장악했던 가문은 두 개 가문이 있죠.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무슨 가문? 함스부르크 가문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무슨 가문이죠? 부르무 왕족. 이게 두 개 가문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함스부르크가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독일, 신성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이 스페인에 뭐가 딸려 있어요? 네덜란드가 딸려 있죠. 까지 다 장악하는 진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어요. 합스부르크는. 근데 이제 그때 합스부르크의 왕이었던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칼 5세라는 사람 있죠? 이 칼 5세가 자기가 죽을 때 땅을 두 개로 나눠서 줬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황제는 누가 줬냐면 자기 그 동생이었던
페르디나드 황제에게 줬고, 페르디나드 황제에게 줬고, 그 다음에 자기 스페인 지역,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지역은 자기 아들이었던 필리페 2세한테 넘겼죠. 근데 실제 노동자 땅은 여기는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독일의 그 합스부르크가든 스웨덴, 네덜란드 합스부르크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교를 탄압해서 국유로 통일시키는 그런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뭘까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죠. 당연히 여기도 이제 외세가 개입됐죠. 여러 나라들이. 그 다음에 독일 신성 로마 이런 페르디나드 정치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황제가 어떤 칙령을 반포했냐면, 그 당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하이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카톨릭 재산 중에 신교가 강제로 뺏은 것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교에게 갔던 게 형이 있는데, 그 독일 황제가 이제 얘가 등장하면서 이 재산을 누구한테 돌려주라. 몇백 년 흐른 거예요. 100년 한 정도 흐른 것을 누구한테? 카톨릭에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돌려주니 당연히 신교 제후는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교 제후에 이제 중심된 역할을 했던 것이 팔찌선 제후가 있어. 이 사람을 중심해갖고 신교들 기족들이 합쳐졌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쓰는 유니언이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 거고, 이에 반대해서 이 카톨릭 그 제후들이 합쳐진 것이 뭐냐면 오늘날 그 프로야구 보면 리그 있죠, 리그의 기원, 리그가 형성. 그러니까 유니언과 리그가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이제 대립 투쟁이에요. 그 가오정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보헤미아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대. 이 보헤미아 지역은 오늘날 어느 지역이에요? 체코의 지역이 체코. 네, 체코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닌데, 체코 지역은 예전에 뭐의 개혁이죠? 홉스의 개혁이 선이요. 그래서 신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헤미아 제국가 죽으니까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에서 페르디나드 황제가 자기가 그 보헤미아 제국을 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보헤미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때 팔찌선 제국을 내세워서 새로운 왕을 내세우고 하면서 전쟁을 했죠. 근데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함스부르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기려고 한참에 전쟁이 국제적으로 퍼졌죠. 거기에 이제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가 나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이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30년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 거야? 신교의 승리로 끝나는데, 문제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신교예요, 국교예요? 국민 다수가 국교죠. 그리고 거기 취재했던, 거기 개입했던 루이 13세 리슈엘레 추기경은 추기경이잖아. 국교주. 당연히 국교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누구 편 누가? 신교의 이익을 편 거야. 왜냐면 이 함스부르크가를 견제시키려는 부분과의 어떤 심리가 있었고, 견제시키면 이거 독일 영토 중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만약에 국경선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일강 안에 들어간 독일 영토 중에 일부가 뭐냐면 그 유명한 알자스 로렌 지역이죠. 그래서 알사스 지역을 이렇게 집어먹고, 너는 나중에 이제 병합하고 오는데, 그래서 이런 명칭 그 입장 때문에 그 당시 국교인에도 불구하고 그 신교 측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제 뭐예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따진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30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은 상당히 인적 물적 손실을 크게 봐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이제 격감되고, 그리고 근대적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타격있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그 독립국가,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연방국가가 되죠. 연방국가. 그리고 그 독일 대통령이 19세기 때까지 늦춰주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30년 전쟁의 결과 신성 그 합스부르크가의 전반적인 힘이 약화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스페인은 당연히 누구 편을 들겠어요? 국교 편을 들겠죠. 네. 그래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를 해서 네덜란드가 그다음에 독립됐지만 네덜란드 독립을 공인해주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가지고 있던 스위스를 사실상 독립을 해주죠. 공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스부르크를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30년 전쟁의 결과에 일어난 베스트팔렌 조약 그 내용들
예전에 나왔어요. 그거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에스파냐 세력이 약화됐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립 공식적으로 인정됐죠.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합수국가 세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된 거죠. 패전국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독일의 연방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죠. 맞죠? 그래서 이때 연방국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뭘 얻게 돼요? 외교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뭐냐면 발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프로이센이죠. 예.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나중에 나폴레옹이 치면 나인 제국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해체되는 나인 제국을 세우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5번은 칼뱅파도 누투파 같은 정도의 종교 자유를 부여받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칼뱅파도 누투파와 관리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30년 전쟁 이후에는 그 예전에 아우쿠스부르크 회의 때는 지배자가 선택한 종교가 개인의 종교죠. 근데 이때부터는 종교의 문제는 국가가 이제 간섭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이제 선택한 개인의 자유예요. 예.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종교적 간용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 간용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좀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처음에는 더럽다, 힘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우니까 더러워서 그런데 그래서 해피를 의미해서 간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일종의 나와 다르지만 같이 공존하는 인물, 공존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간용, 오늘날 근대적 간용인데, 근데 이 근대적 간용도 프랑스 혁명 때 가서야 성립이 돼요. 예,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은 3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차 객관식 질문의 마지막 보면, 서양 근대사상가들 이제 내용인데, 자, 일단 가나다라 마마를 좀 보죠. 간을 보면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수했으며, 전쟁이 나면 야만인들이조차 부끄러울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이의 행위도 개탄했다. 누굴까요? 이건 그라티우스죠. 네덜란드 사람 그라티우스인데, 이 그라티우스 나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30년 전쟁의 어떤 이 무자비한 사실상과 약탈 형상을 보고 국제관계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법처럼 보편적인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형성된데, 이 전쟁과 평화의 법은 16, 17세기 때 유럽의 종교전쟁, 근대국가 수익과정, 식민지의 획득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비한 약탈, 폭력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보편적,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성립된 것이 그 전쟁과 평화의 법이고, 이걸 통해서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죠. 30년 전쟁 이후에. 네, 국제법. 그래서 가는 자연법 사상이니까 국제법 필요성을 제창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죠? 이건 루크의 시민정보론에서 나온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 자, 루크는 그 인간의 자연 상태 상당히 평화스러운 상태,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를 보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은 뭘 만들죠? 사회라는 걸 만들고 통치자에게 세워서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죠. 근데 통치자가 그 권력대 위임돼 받은 것을 뭐냐면 지 멋대로 하고 훼손하면 국민은 뭐 할 수 있어요?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루크가 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추인한 거죠. 명예혁명을 추인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왜냐면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뭐냐면 국민의 명예혁명 같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후에 이제 추인한 건데, 하여튼 이거요. 그리고 루크의 사회계약서는 루크의 사회계약서뿐만 아니라 흡스나 루스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루크, 흡스, 루스의 사회계약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도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자, 루크는 네덜란드에 망명했다가 청교도혁명에 반발해 기부했다. 망명은 간 사실 맞아요. 왜냐면 루크라는 이제 청교도주의자죠. 상당히 청교도주의자이고, 그 당시 스투어트 왕조의 어떤 전제주의와 친카톨릭 정치에 대해 비판했고, 그 다음에 친구인 샤프추 베리에 하고 이제 협력하여서 했는데, 이 샤프추 베리가 제임스 2세와 대입을 하고 그 사람이 네덜란드 망명 가요. 그래서 같이 망명 갔어, 이 사람도. 근데 언제 귀국했냐면 명예혁명이 일어난 것이 몇 년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몇 년이 일어났죠?
1789년, 100년 전, 1689년인데 1년 전, 1688년에 원래 기국을 해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그당이 어떤 정치적인 지주로 이렇게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혁명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명예혁명 전이야. 정확히 1688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이거 이제 어디에 있는 신만이 세계사에 있다고 올려놨다고. 저는 발췌는 거기 이제 인터넷 발췌했는데 신만이 세계사에 있는데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사상을 물어보지. 쓸데없는 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신동의 입장에서 이제 종교적 강령에 싸운 계몽사상가로서 파렴치한 타도라라는 기차의 미신과 강신을 타피하기 노력했다. 정치율 영국의 이폰 데이지의 동경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누굴까요? 이거는 법의 정신을 쓴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쓴 몽테스키에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개념 파악하는 게 뭐냐면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뭐냐? 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합리주의가 등장해. 합리주의가 뭐죠? 합리주의가 이 세계는 보편적 법칙이 있고 그 보편적 법칙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고 그걸 하면 인간 세계는 진보한다. 이런 생각이면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예. 그러면 그 합리주의가 발전되면서 이 보편적 법칙을 되게 강조하고 그러면 예전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제 사회에도 보편적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도 보편적 법칙이 있으면 예전엔 누가 다 신을 주재한다고 했어요. 세상 만물을 신이 다 주재한다고 했죠. 그럼 신은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자기가 예전부터 믿고 있는 기독교는 버리기 싫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원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주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만든 법칙에 의해서 조제한다.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하나님, 성경책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죠? 인격시전 존재죠?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인간의 뭐냐면 칠적이 다 포함되어 있어. 화가 나고 뭐 열정 있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서에 잘 보이죠. 야훼라는 신에서 보이는데 야훼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믿었던 백성들이 저기 다른 데 도망가면 어떻게 열받죠. 그래서 이놈들 하면서 막 제다고 자기를 잘 따르면 만남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 구원하고 인간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해주고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배척할 거 아니야. 그럼 기독교 당연히 그런 야훼신을 받으면 어떻게 당연히 자기 종교만 최고인 줄 알고 남의 종교를 믿으면 다른 이단이고 사탄이고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라는 것이고 배타적으로 성격이 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요게 이신론이라는 것은 신은 있어. 신은 있지만 신이 인격신이 아니에요. 신이 있고 이상 보편적 원리야. 신은 뭐냐면 이 세계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 이제 일단 기계 만드는 대로 우리가 설계도 움직이죠. 맞아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신을 세계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좌우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신은 일단 만들어 놓고는 내버려. 그리고 신은 그 자체로서 이제 원리로서 작동한 거야. 그러니까 인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주관적 감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보편적 원리, 보편적 법칙이 꼭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뭘까요? 이건 중요의 원칙도 일종의 신의 원리죠. 여기에 뭐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 그리고 인간이 못된 일을 하고 막 천벌 내고 안 하죠. 이건 인간의 원리일 뿐이 신의 원리가 아니야. 이건 보편적. 근데 모든 종교나 사상도 다 신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기독교도 내포되어 있고 이슬람교도 내포되어 있고 불교도 내포니까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 인정해줘야 된다. 간용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격신을 모시면 무조건 배타인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자연법 원리에서 입각해서 이신론에 입각하면 뭐야? 기계론적 세계관. 이건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야. 보편적 원리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몽테스키에는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영국의 이제 정치제도를 이제 보고 판단해서 영국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냐? 영국은 법의 정신의 민주주의를 뭐냐면 그 당시 영국은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더라. 입법, 사법, 행정권이 관련돼서.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떤 사람이 독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면 볼수록 뭐가 된다는 거야?
상호 군영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권 분리 이론에서 법의 정신에 이렇게 넣게 되고, 이 상권 분리 정신은 어디에도 영향을 주죠?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주죠. 예. 그리고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에서 정치제도는 각국의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에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에 걸맞는 정치제도 존재한다. 이런 식의 주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번에 나왔듯이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답은 볼테르예요. 볼테르.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단어는 이제 볼테르고 나는 지금 몽테스키죠. 예. 제가 설명하다가 나를 보고 다를 보고 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잘못 설명했어요. 제가. 예. 다는 이신론자 이렇게 나온 거는 볼테르예요. 볼테르. 예, 계몽주의자 볼테르고요. 예. 나는 몽테스키예요. 제가 몽테스키하고 다하고 나를 잠깐 같이 설명하다가 이제 많이 했겠는데, 자, 하여튼 이거 그래서 이신론에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신론자였었던 사람이 이제 볼테르인데, 이 볼테르는 그 당시 프로이센의 대왕과 계몽전 제국으로 종교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프로이센의 대왕과 러시아 에카트 여자하고 뭐냐면 천지를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계몽군주의 어떤 지지를 받았다. 물론 그 위선적인 정치에 어떤 위반했지만, 예, 이걸 좀 수정을 해주시고, 내가 좀 하다가 헷갈렸어.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뭐냐면 아까쯤에 설명한 얘기가 아직 몽테스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몽테스키 법의 정신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몽테스키가 쓴 유명한 편지 중에 그 책 중에 뭐냐면 페르시아인의 편지가 있어요. 이건 익명으로 쓰여진 건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절대방정식이기 때문에 대놓고 뭐냐면 프랑스제, 구체제를 뭐냐면 비판할 수 없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편지 과정에서 그 당시 프랑스의 어떤 구제도의 모순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페르시아인 편지예요. 예, 그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냐면 로마 제국 세방사를 썼던 사람이 누굴까요? 18세기 후반때 에드워드 기본이 쓴 거예요. 에드워드 기본. 예. 그래서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는데, 자, 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두 가지로 봤죠. 게르만의 치니까 기독교의 승리 때문에 봤다. 왜? 기독교 때문에 완전 망했다. 근데 이 로마 제국 세방사는 되게 걸작인데 되게 많아요. 이게 아마 번역되어 있는데 7권일걸요? 책 두께만 해도 되게 많고,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을 다 전반적으로 쓴 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최정성기가 어디죠? 오연제 때죠? 오연제 때를 기준해가지고, 요 밑에, 요 세망, 로마 멸망까지, 서로마 멸망 못해가지고, 동로마 멸망까지, 거의 1300년의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 거기에서 로마가 도시국가를 깨고, 공화국에서 제국 이행하고 그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점에서, 그 당시 로마도의 절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오만하고 교활하고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 단점들 장점보다 더 드러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촉진시켰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큰 역할을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상당히 뻔뻔스 없고 아주 나쁜 놈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이 욕을 얻어먹어. 기독교 신자들한테. 예. 기독교 지금 비판하면 욕 얻어먹잖아요? 예. 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하여튼,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 로마 제국 멸망사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독교를 비판했던 목소리는 로마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때도 뭐였어요? 너네들 믿었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주고 왜 로마를 멸망시키냐 그랬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있죠. 이것은 신의 나라의 문제가 이건 인간의 나라고,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뭐냐면 로마 자체가 부정부패에 빠져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건 제 생각에 뭐예요? 로마 자체의 모습 때문에 그래. 로마 자체. 게르만이 침입하고 기독교에서 유학한 정신이 퍼졌다 해도 로마가 강경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이겨낼 수 있었겠죠? 예.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출 예상 답안으로 넘어가죠. 2차 문제. 근데 2차는 제가 갈막하게 할게요. 왜냐면 이게 답이 정확하게 아니거든요. 답을 몰라요, 이거는 정확히.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냈는지는 모르고, 제가 합격자 답안을 했는데, 좀 합격하시면 예상 답안 좀 많이 적어주세요. 한 명 딱 적어줬어. 근데 이분이 좀 잘 적어놔서 이제 발전해서 했는데, 대개 보면 이분 답안하고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고, 근데 1번은 약간 달라요. 좀 관점이. 그리고 제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이 그 능력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보고 쓴 거고 이분은 시험장에 가고 그냥 쓴 거야.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근데 대개 보면 이제 뭐냐면 흐름은 똑같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개략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여기는요. 자, 요번에 2차가 되게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훨씬